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주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용이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이 사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번 한 시간 내내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사례 첫 번째 다루겠는데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성과 중심형 사업 중에서 그 사업 계획서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하는 과정인 건데, 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원래 매일매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든, 사회복지관이든,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매일매일 어딘가에선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프로포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외부의 공동모금회 같은 이제 지원을 한 곳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때가 있는데, 이번 시간의 사례는 그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는 프로포절로서의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 계획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동모금회 양식은 규모가 큰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동모금회에 프로포절 한다는 얘기는 대개 1년 단위의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산 규모도 보통 3천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죠.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요양원 같은 곳에서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간략한 프로그램들은 계획서가 보통 한 장, A4 한 장이면 충분히 이제 계획이 되는 그런 규모로 짧게 한 30분, 40분, 1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동들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A4 용지 한 장의 계획서를 가지고 간략히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1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 3천만 원짜리 여러 인력이 투입이 되는 그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짧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너무 간략히 학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면 어려워지죠. 어려운 걸 하고 그걸 이제 간략히 하시면 짧은 것이 간단하게 이제 줄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계획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담아내려면 365장이 필요하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너무 분량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양식 자체가 큰 틀만 제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경에 공동모금회의 이 사업계획서 양식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종전의 양식이, 지금 현재 양식보다 종전의 양식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프로포즈를 하게 될 것이 공동모금회이기 때문에 현재 공동모금의 양식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공동모금의 양식 그대로,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하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샘플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사업명.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서 그냥 학대 예방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학대 예방 이런 주제로는 이미 여러 가지가 프로포절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요.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재학대입니다. 그러니까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종결 후에 사회복지사의 재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반복되는 문제가 재발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재발의 우려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한번 어떤 긍정적 변화, 알코올의 중단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에 걸쳐 진행되기보다는 물론 그런 위험도 있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재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이 그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학대 예방입니다. 그냥 학대 예방이 아니고. 자,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 참여자 그리고 주변 참여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종전의 양식에는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그 깔때기 모형을 줄여나가는 그 네 가지 집단의 모형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네 가지 모형, 그 깔때기로 줄여나가는 이 모형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모금의 양식에서는 다른 양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종전처럼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강의 드렸던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것도 여전히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개념을 알려면 잘 이해하시려면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사례를 다루다가 갑자기 또 이론이 나오는 상황인 건데요. 자,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주로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변화 매개 체계, 또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4체계 모델. 자, 여기서 뭐 개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히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에서 첫 번째는 변화 매개 체계인데요. 자, 변화 매개 체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체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변화 체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중복되지도 않고요. 자,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건 클라이언트 표적 행동인데요. 자, 클라이언트 체계는 도움이 필요한 체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자, 클라이언트 체계, 도움이 필요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표적 체계, 표적 체계는 변화가 필요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행동 체계는 표적 체계의 변화, 지금 변화 필요한 게 표적 체계인데요. 이 표적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동원되는 체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지금 부부 문제와 갈등을 호소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인데요. 아내가 그 부부 갈등과 부부 문제에 관련돼서 어려움 호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누가 주로 문제냐 하면 알코올 중독인 남편입니다. 뭐 제가 항상 남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바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 때문에 부부 갈등이 발생을 해서 지금 아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체계는 누구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과 변화가 필요한 것의 상황은 물론 일치할 수도 있고요. 상황의 사례에 따라서는.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제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개로 나누어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이렇게 나누고요. 자, 행동 체계는 표적 체계, 변화가 필요한 건 표적 체계입니다. 표적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동원되는 체계입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지금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 부부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될 체계. 필요하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동료들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문제가 직장 동료들이 퇴근 후에 매일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겠죠. 직장 동료들이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 남편에게 술 마시러 가자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료들하고도 관련이 돼야죠. 동료들한테 개입이 돼서 사회복지사 동료들하고 한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지금 부부 갈등이 있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술 마시러 가자는 권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동원된 체계인 셈입니다.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불러서 좀 야단칠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이 남편이 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뭔가 동원되는 체계들, 이 체계들이 행동 체계인 셈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자, 그 구분을 변환회계 체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변환회계 체계니까요.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이 상황을 보시면 핵심 참여자, 그러니까 공동모금의 지금 양식에선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핵심 참여자로 땡땡구에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 아동 학대 고위험 가정 피해 아동 20명,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학대 고위험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해자인 셈입니다. 또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그 가정폭력 가해자의 절대 다수는 사실 아빠이면서 남편인 경우죠. 실제 통계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남편과 아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아빠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20명. 자, 이렇게가 핵심 참여자인 건데요. 자, 여기가 클라이언트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체계인 셈이죠. 여기서 학대받는 아동이 도움이 필요한 집단 체계이고요. 여기서 변호가 필요한 체계는 누구냐 하면 여기입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여기가 표적 체계인 셈이죠. 여기가 클라이언트 체계이고요. 자, 핑커스와 미난의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동이 클라이언트 체계고요. 도움이 필요한 체계, 그리고 변호가 필요한 체계는 표적 체계 누구냐 하면 아빠, 가해자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참여자가 누구냐면 땡땡구에 있는 핵심 참여자 가족 구성원 60명인데 여기가 행동 체계인 겁니다. 표적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체계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표현을 가족 구성원으로만 표현했는데요. 행동 체계인 셈입니다. 지금 이 아빠 표적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동원되는 체계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변 참여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모금에서는 이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핵심 참여자를 성과를 특정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여기 핵심 참여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인 건데요. 아동에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동에 대해서는 안전한 양육 환경이 달성됐는지, 그리고 이 표적 체계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가해 행동이 실제로 줄었는지, 자, 이걸 성과라고 보는 겁니다. 성과를 특정해야 되는 대상을 핵심 참여자라고 본 겁니다. 아동의 양육 환경, 안전한 환경이 증진됐는지,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줄어들었는지, 이걸 성과로 앞으로 이제 측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참여자는 공동모금의 양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행동체계의 의미입니다. 표적체계의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체계의 그 의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여자의 선정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릴 때 서비스 우선순위, 그리고 또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룰 때도 이 서비스 우선순위가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 우선순위와 관련됐을 때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노인 클라이언트하고 아주 천재적인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청소년하고 만약에 후원금을 전달한다면 둘 중에 한 명에게만 전달할 수 있다면 둘 중에 누구에게 전달할 거냐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당연히 청소년이지
아닌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가장 욕구가 높은지, 누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지, 누가 가장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중심은 욕구여야 됩니다. 인간의 경제적인 가치, 뭐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하고 싶은 서비스 우선순위의 선정 기준으로 제일 피하고 싶은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어떤 면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냥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화 온 순서대로, 이메일 온 순서대로 정리하면 뭐 업무도 간단하고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은 전혀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우선순위의 선정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 욕구입니다. 누가 가장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누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자, 이건데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1순위, 2순위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본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측정 결과 재학대 고위험 가정으로 판단된 가정의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자, 좀 처음에 들으시면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그 욕구 사정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순위는 본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실무진 회의를 통해서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정의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합리적인 서비스 우선순위의 선정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랜덤으로 뭐 추첨하듯이 선착순으로. 자, 이런 방법은 전혀 클라이언트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의 가장 필요로 우리의 서비스가 이 프로포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누구의 가장 필요로 하는 걸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전문성 있게 선정해내야 됩니다. 다음으로 참여자 모집 방안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선정 기준과 모집 방안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모집 방안은 일종의 홍보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의 책상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서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때까지는 외부에서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는, 참여할 클라이언트는 지금 뭐가 계획되고 있는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알려져야, 그래야 서비스를 신청을 하든지 뭐 요청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모집 방안은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클라이언트가 모여지면 그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하게 클라이언트를 모집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방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척도 측정을 통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해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그걸 모집단으로 보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사업 소개 후에 참여 여부에 대한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뭐 기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관 앞에 현수막 걸고 모집하는 이런 형태의 홍보가 아니라 홍보기는 한데 최근 3년간 접수된 아동 여기를 모집단으로 하고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을 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에서 사업 내용, 사업 수행 일정을 포함한 사업의 집행 전략인데요. 여기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복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학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궁금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제목만 보면 여전히 궁금하시죠. 도대체 저 제목으로 사회복지사가 뭘 하자는 걸까인데요. 뭘 하자는 그것에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세부 사업명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맞춤형 지원 사업, 서비스 지원라는 그 사업 안에 구체적인 수행 활동은 이런 겁니다.
상담 심리치료에서 담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여기 담당자는 사회복지사 그 주 담당자인 메인 워커 사회복지사이고요. 담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미래하는 역할인 겁니다. 담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가정별로 5회, 그리고 전문 심리검사 가정별로 1회, 심리치료 가정별 6회를 진행합니다. 상담과 심리치료를. 자, 일상생활 지원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긴급생계 지원, 필요하다면, 그리고 학습 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가정별로 1회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두 가지 검토를 해볼 내용은, 담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문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메인 담당자인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심리검사라거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담당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이나 본인의 훈련 과정이 되어 있으면 직접 담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외부 전문 인력을 협조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관련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제 연결하고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가능은 한데, 제가 항상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체 이 프로그램을 기획만 하고 진행만 하고, 모든 실질적인 임상적인 치료적인 구체적 접근은 외부 전문가를 이제 동원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임상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뭔가 실질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큰 틀만 계획하고 실질적인 임상적인 역할은 다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고, 외부 강사나 사회복지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1년 단위의 3천만 원 정도 규모의 여러 인력이 투입되는 것의 계획서입니다. 그것도 이제 20회 이내로 하라고, 20페이지 이내로 하라고 공동모금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1년짜리 프로그램을 20페이지 안에 자세히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그냥 큰 일종의 이제 타이틀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물론 이 담당자는 의도한 바가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화장실을 고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환경미화 수준으로 예쁘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이 주거환경 개선의 규모나 방향이 무엇인지, 추상적인 단어여서요. 주거환경 개선. 개선이라는 단어가 아주 추상적인 단어죠.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진행이 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세부 실행 계획서가 별도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획서가 수십 페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공동모금의 양식대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차시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계획서를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세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대단히 부족합니다. 공동모금의 양식에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계속해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참여자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사례별 진행 상황 점검 및 상호 피드백 실시를 하겠고요. 정신건강 지원. 지금 가정폭력의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정신건강의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해자인 아동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고, 가해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아빠가 되겠죠. 정신의학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치료, 정신과 진료 지원, 열 가정에 대해서 가정별로 1회, 사실 1회보다는 좀 더 많은 회기가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계획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 사업명에 이제 왼편에 보시는
세부 사업명이 바뀌어서요. 이제 두 번째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가지인데요. 양육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아빠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앞에서는 가족 전체가 대상이라면 여기서는 주로 가해자인 아빠가 대상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해 행위를 줄일 거냐에 초점을 둔 내용인데요. 담당자 상담을 통해서 양육교육이 필요한 10가정을 선정하겠고요.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서 양육기술 상담 교육을 하는데 행위자 초기 상담, 또 종합심리평가, 양육태도검사를 실시하고 양육태도 및 감정 코칭 등 전문가를 통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선정은 사육사가 하는데 실제 평가, 검사, 교육은 외부 전문가가,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 저는 이걸 뭐 전체를 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그러니까 10가지 선정까지만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중에 어떤 가능한 일부분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기획만 하고 실제 클라이언트 만나는 건 외부 전문가만, 이건 적절치 않죠. 사회복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임상적인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임상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사업 진행 일정입니다. 이런 표는 뭐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또 간략히 사용하는 건데요. 간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간트라는 독일 사람이 만든 계획을 위한 차트라는 것인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가로 세로 해서 이제 가로 세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가로는 시기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세로는 사업 내용, 주요 내용.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음영 처리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선호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음영 처리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해서 참여자 선정은 1, 2, 3월 동안 진행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처리되고, 이 기간에 음영 처리된 시기에 처리가 되고, 양육교육 프로그램은 조금 더 후반에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차트를 간트 차트라고 하고 현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흔히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연계 협력 전략인데요. 연계 협력, 이런 단어 아마 굉장히 많이 여러 이론 과목에서 학습을 하셨을 텐데, 네트워크, 팀워크, 연계, 협력, 다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이 여러 전문가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것에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또 사회복지기관 한 개 기관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계획서에 미리 이렇게 협력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땡땡 복지관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소속된 담당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요, 외부 기관인 겁니다. 다른 기관인데 땡땡 복지관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함께 일상생활 지원을, 또 긴급 생계 지원을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 땡땡 대학병원과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중에서 특히 정신의학 자문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산 편성입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세목, 세목. 공무원, 이제 공공조직이나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관, 항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 분류 체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큰 분류, 중간 분류, 작은 분류, 그걸 관항목이라고 하고요. 목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 세는 세분화하다의 그 세자입니다. 목을 더 쪼개서 세목, 그걸 더 이제 세분화해서 분류한 게 세세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화면이 이제 더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이고요. 총계가 맨 위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두 알씩 편성인 셈입니다. 이 총계를 맨 아래에 두기도 합니다만,
이제 맨 위에 올려놓고 전체적인 규모를 보려고 총계를 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5,200여만 원 정도의 규모에 해당이 되겠고요. 신청 금액, 그러니까 4,89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325만 원. 심사 과정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수백 개 기관의 프로포절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뽑아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심사 과정에서 대개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관도 나름대로 그 책임성 있게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뭐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만 많이 할수록 그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죠. 복지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공동모금에 이만큼 돈을 신청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규모로 아동 재학대 예방에 관련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 이만큼 지원해 달라. 이게 프로포절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건비에 보시면 전담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복지관의 기존 인력인, 기존의 직원인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약직을 별도로 선발한다면 1년 동안 그 인력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지금 이 화면 구성을 하느라고 글자가 좀 커져서 이제 잘 파악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숫자만 나와 있는 칸에는 오른쪽 정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칸이 이렇게 있으면 10만 원, 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100만 원, 0이 지금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해야 이쪽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여기는 스페이스 여백을 두고요. 이렇게 정렬을 해야 이것이 작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그걸 비교하면서 명확히 금방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운데 정렬하거나 왼쪽 정렬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큰지가 굉장히 혼동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쓰여져 있는 기록들은 그 칸은 오른쪽 정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정렬을 해서 여기는 여백 없고요. 이쪽에 여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아주 직관적으로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사업비에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사업에서 모든 활동들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여기는 5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데요. 상담 심리에 관련돼서는 1,750만 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입되어져 있는 셈이고요. 가정방문 시에 다과인데요. 자, 우리가 사람이 모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모이고,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관계자가 모이고, 또 표적체계라거나 행동체계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다과비는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어딘가에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이제 사람만 모여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과비는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심리검사, 심리치료, 사례회의 자문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예산 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돈에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실천이나 서비스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의 어떤 감사 과정 또는 이제 어떤 언론에 제보되는 그럴 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대개 학대 아니면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비스에 관련됐을 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느냐의 서비스의 검증 이런 것들은 저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그냥 행정적인 관점을 보기엔 사실 명확하지 않죠. 자존감 향상, 이게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물론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걸 중요하게 강조합니다만, 이거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항상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이 틀리거나 돈이 틀리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숫자로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오차가 나거나 틀리거나 불투명하거나 뭐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존감 향상. 이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검사독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 사전사고 검사 매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건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만 명확히 여러분 미래에 현장에 나가셔서 돈에 관련된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것만 명확하게 처리하시면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수작업으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계산 다 맞춘 다음에 그걸 입력해서 이렇게 뭐 숫자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틀릴 수가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합산하고 기록하고 하는 과정 중에 뭐 틀림없이 오차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꼭 엑셀 프로그램을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엑셀 중에서 아주 제일 간단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수식 계산을 해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거 사국세가 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차 없이 빠른 시간에 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역시 계속해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10만 프로그램에선 전문 상담, 정신과 진료 지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산에서 계속되는데요. 양육 교육 프로그램에서 상담 교육에 관련돼서 강사비, 그리고 교재 교부비, 교육 진행비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엔 그 전체에 따른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의 의미죠. 자, 예산의 마지막 화면인데요. 그 관리 운영비로 교통비, 사무용품비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번호, 중간 번호는 바뀌어서 문제의식,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계획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현재 공동모금의 양식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사회 문제입니다. 아동, 가정폭력,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우리의 것이 한 가정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서 딱 한 가정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 가정에 걸쳐 있는 사회 문제인 거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려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인 건데 여기 이 사업 계획 배경이 그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양식에선 이게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렇게 변경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심사 과정에서 핵심만 먼저 보겠다는 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앞부분으로 하고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제 뒤로 미룬 것, 배치를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의 출발점은 지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산도 편성하고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이제 활동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근데 그걸 왜 다 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동 재학대라는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사실 이건 좀 맨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관계자들에게 한번 건의를 할 예정인데요. 자, 아동학대 사업계획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먼저 일단 개입한 겁니다. 근데 재발되더라는 겁니다. 학대 행위자 및 가정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그 재학대 발생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에 그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 1만 7천여 건 중에 가해자가 부모인 사건은 80%이고 그 중에서도 아빠가 절대 다수입니다. 물론 전체 피해 아동의 76%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성장
성이 될 때까지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생물학적인 부모는 가장 중요한 가정 환경인 건데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해서 분리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지도 못하게. 자,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죠. 기본적으로는. 전체 피해 아동 10명 중에서 1명은 재학대 위험이 있고 재학대 장소의 93%는 가정이라는 점은 부모에 의한 그냥 학대가 아니고 재학대입니다. 재학대 발생의 심각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 우수한 프로그램의 요건 중에 하나로서 이론적 기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통계 자료가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줘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재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563건에서 2000년엔 1240건으로 약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그러니까 초기의 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학대에 초점 맞춘 어떤 접근들은 많지 않다는 것의 의미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이거 꼭 우리가 개입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입하고 싶은데 그 개입하는 과정에 소요가 되는 재정적인 기반을 복지관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공동모금회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이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의 출발점인 셈이죠. 자,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의 관심거리입니다. 공동모금회 입장에서는 동일한 중복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뭔가 좀 선도적이고 모범이 될 만한, 또 다른 데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셈이죠. 똑같은 건 중복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그 양식에 이런 제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기관의 기존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심 사례와 아동학대 피해 사례 개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 개입의 경우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적이긴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사례 개입의 경우에 예방적 차원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욱이 피아동과 학대 예방, 학대 행위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가족 구성원 등과 같은 주변 요소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학대 발생 위험 환경에 동일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간과되었던, 이게 그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표현이죠. 기존에 안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우리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인 셈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개입과 예방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그 재학대 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학대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청기관의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이걸 잘 수행할 수 있겠냐를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본인 기관의 장점을 설명해봐라, 이런 겁니다. 신입사원, 일반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 때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거 좀 흔하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입장에서는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 기관이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달라는 건데요.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 개입 및 아동권익 증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피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해서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가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사례 가정의 지역사회 내 정착을 위해서 자원봉사 동아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만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자원봉사 동아리를 구축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네트워크 구축, 지나치게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 또 구어체, 평소에 말하듯이 한 것보다 이런 서면으로 되어진 전문적인 기록에는 이렇게 문어체적인 전문가적인 표현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도록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첫 번째는 이런 프로포절들을 자꾸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제 서면으로 뭔가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모방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방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출발점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문어체적인 평소에 말하는 것이 아닌 자원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평소에 말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보통 기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계속해서 신청기관의 강점인데요. 2000년부터는 제약대우를 낮추고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가족 단위의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제약대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개입을 실시해서 제약대 예방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이제 자기 기관의 자랑을 이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목표 및 평가 부분이고요. 자, 앞에서 제가 산출 목표, 성과 목표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먼저 크게 살펴보면 세부 사업명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교육 프로그램, 이게 크게 제 사업은 두 가지 단위였는데요. 자, 거기에 따른 산출 목표에는 20가정 일반 상담 5회, 그래서 총 100회.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실 인원의 개념이고요. 이게 연 인원의 개념입니다. 20 곱하기 5에서 100이 나온 셈이죠. 고유한 가정의 수는 딱 20가정인데 곱하기 5, 5번 해서 총 100회. 그래서 이걸 사람 수로 의미하자면 실인원, 연인원 이런 개념이 여기 적용된 거고요. 20가정 심리치료 1회 마찬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통합 사례 회의 5회, 또 일상생활 지원, 가정별,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가정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실적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실적인 셈이죠. 성과 목표, 다음 이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성과 목표 뭐냐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클라이언트가 좋아졌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나입니다. 자, 지금 일반 상담했고 심리치료했고 뭐 사례회의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그건 잘한 것, 실적, 이건 산출, 주로 사회복지사의 관점입니다. 근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좋아졌나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여서 따로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산출과 성과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산출 목표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상담 기록일지, 또 치료 일지, 사례 회의록, 연계 내역에 대한 기록, 상담에 대한 기록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겠다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제가 앞에서 사회복지 활동에서의 실천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기록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우리가 활동 열심히 했는데 기록은 안 남겼어요. 자, 잘 기억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모금에서 지원받아서, 그리고 공동모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세금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후원금을 지원받아서 돈 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저한테 돈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저 믿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기록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일기처럼 수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산출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몇 회 몇 가정 했다. 실적의 의미인데요.
자, 이제 성과 목표입니다. 앞에서 가정 방문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사례 회의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좋아졌냐를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과인 건데요. 아동 학대 행위자의 학대 위험 요인 감소. 그러니까 아동의 양육 환경이 얼마나 안전해졌나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행위자의 부모 양육 태도 향상. 가해자, 아동 학대 행위자,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사실 같은 연결된 내용입니다만 좀 초점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계획 프로포절에서는 이 성과 목표를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는데, 일단 이 화면부터 좀 보시면 성과 지표로는 아동 학대 20% 감소, 학대 위험 20% 감소, 평가 도구로는 학대 위험도 평가 적도.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기보다는 뭐 정 필요하면 직접 만드시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 척도, 설문지 척도를 이제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것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척도집이 그 책으로 여러 권 이미 출간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여러 책들이 출간이 돼서 아주 두껍게 수백 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만한 책들이 이미 출간되어 있고, 그 책을 보시면 이런 평가 척도들이 아주 빼곡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어떤 특별한 훈련 과정이나 그 이제 교육 과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간략한 뭐 한두 페이지, 두세 페이지짜리의 그 설문조사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뭐 전문적인 별도의 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지침대로만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학대 행위자 20가정에 대해서 사전 사후, 이게 뭐 가장 전형적이죠. 사전 사후, before and after. 이 20가정이 원래는 어땠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개입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더라. before, after, 사전 사후에 대한 측정 설문조사인 셈입니다. 그리고 사전 시기는 2월달과 12월.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프로그램이니까요. 2월달에 사전 조사해보고 10개월 동안 개입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얼마나 좋아졌나 사후 검사를 해보는 셈입니다. 자, 아동학대 행위자의 부모 양육 태도 향상과 관련돼서는 부모 양육 태도 20% 향상인데, 평가 도구는 그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는 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척도들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책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부모, 가족 구성원, 사전 사후 설문조사입니다. 자, 그 사전 사후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사전 사후를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하신다면 사실은 간단한 집단 프로그램은 뭐 매일매일 한 30분짜리가 1시간짜리가 진행이 될 텐데, 그걸 매번 사전 사후 사후하고 복지관 내부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전 사후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인 건데요. 다만 이것은 지금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에서 3천만 원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인 건데요. 3천만 원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어집니다. 3천만 원을 썼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좋아졌나를 증명해 달라라고 이제 공동모금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천만 원 어떻게 썼는지 그냥 우리 믿고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잘 썼어요. 사인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더더욱 필요한데,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것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제 프로포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성과 목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과 목표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가정의 가족 기능 강화, 가족 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두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활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세 가지 목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가 주체는 본기관의 담당자, 그리고 평가 방법은 참여자 20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실시한다인데요. 이것은 설문지 1, 2, 3, 4, 5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형태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을 하긴 합니다만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 걸 볼 때 질적인 조사, 그러니까 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술적인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척도들은 대개 계량화된, 그러니까 뭐 매우 그렇다 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1, 2, 3, 4, 5 체크하는 방식, 그래서 숫자로 측정을 하는 방식일 텐데요. 이것은 사람의 변화, 인간의 변화, 클라이언트 변화라는 것이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니? 얼마나 좋아졌니? 어떤 점이 달라진 거 아니? 아빠한테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참여하셨는데 뭐 소감이 어떠세요? 그동안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이렇게 질적인 측면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성과로 놓겠다, 이제 파악하겠다라는 것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그리고 양육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 세부 사업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성과 목표, 관련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이렇게 좋아지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하겠다라는 것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뒷부분 말고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고 있는데요. 6번째로 사업 종료 후의 지향점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갈 거냐에 대한 건데요. 일단 먼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피해 사례 발생 이후에 근본적으로 학대 발생 위험 요인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재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아동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적 목표 안에 이 기대 효과는 뭐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자, 본 사업으로 구축된 지역사회 내에 자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확보해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시적인 사례 관리가 아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그 아동 학대가 일회적인 개입으로 완성되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긍정적 변화가 일회적인 개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 빈번하게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이것은 이제 공동모금의 프로포절로서 1년 동안의 계획인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개입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역시 1년으로 완벽하게 목표했던 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닐 건데요. 그래서 이 프로포절 프로그램이 1년짜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뭔가 개입이 필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겠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이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선 이렇게 서술적으로 모호한 의미보다는 구체적으로 아동보호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그리고 이것도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 얘기는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명, 미션, 왜 설립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 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뭔가 활동에 나갈 때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 아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려면 뭔가 비용이 수반됩니다. 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 사회복지사 월급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의 인건비는 들어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한시적인 사례 관리가 아닌 재학대 예방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만 구체성 있게,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1년 후에 1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에 관련된 양식에 대한 예시를 보셨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공동모금이 아니더라도 모든 복지기관에선 뭐 거의 매일매일 어딘가에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화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프로포절이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체가 프로포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은 뭐 매일매일 합니다. 프로포절이 아니더라도 매일 계획서 쓰고 매일 평가서 쓰고 매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재정이 많이 필요로 해서 공동모금회 같은 외부의 재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이 프로포절이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안하는 게 공동모금회가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이제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하시는 일은 분명히 한 번쯤 한 번 이상 경험하시게 될 건데요. 자, 지금 다뤘던 내용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례 첫 번째로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